광안리의 마지막 날. 사장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단골 손님 김씨 아저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회를 썰고 있었다. 40년 동안 이 자리에서 매일 같이 손님들을 맞이했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그래요. 이제 혼자서는 힘들어서요. 남편이 떠난 지 석 달. 처음엔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횟감을 준비하고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키는 일이 40년 동안 내 삶의 전부였으니까. 하지만 몸이 말을 안 듣더라. 무거운 얼음 박스를 혼자 들 수도 없고 늦은 시간까지 혼자 가게를 지키는 것도 무서웠다. 아이고,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횟집이었는데 정말 아쉽네요. 김씨 아저씨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가게는 남편과 내가 젊은 시절부터 일궈온 소중한 터전이었다. 처음엔 작은 포장마차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키워서 지금의 가게가 되었다. 이곳에서 아들을 키웠고 손님들과 정을 나누며 살아왔다. 진짜 마지막 물회 한 그릇만 더 주세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어떤 분은 사장님이 없으면 어디 가서 이런 맛을 봐요라며 아쉬워했고 어떤 분은 몸 건강히 잘 지내세요라며 격려해 주었다.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밤이 되어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나서 나는 혼자 가게에 앉아 광안리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 소리가 언제나처럼 들려왔다. 이 소리를 들으며 40년을 살았구나. 남편과 함께 새벽에 일어나 횟감을 다듬고 손님이 뜸한 오후에는 바다를 보며 차를 마시고 장사가 끝나면 둘이서 맥주 한 잔씩 하며 하루를 정리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핸드폰이 울렸다. 서울에 사는 아들 민수였다. 엄마, 정말 가게 정리하셨어요? 응, 오늘이 마지막이었어. 엄마 혼자 그 큰 가게를 어떻게 해요? 진작에 접으셨어야지. 이제 서울로 오세요. 민지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다. 결혼하고 서울에 정착한 후로는 1년에 한두 번씩밖에 못 봤는데 남편이 떠나고 나서는 더 자주 전화를 했다. 항상 서울로 오라, 혼자 있지 말라고 했다. 엄마, 진짜 이번엔 꼭 오세요. 민지 유치원도 좋은 곳으로 보내고 있고 수진이도 엄마 오시면 좋아할 거예요. 수진이는 며느리였다. 몇 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조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다. 하지만 왠지 어색했다. 서울 태생이라 부산 사투리도 잘 못 알아듣더라. 알았어. 생각해 볼게. 엄마,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짐 정리하고 빨리 오세요. 아파트도 넓고 민지도 할머니랑 같이 살면 좋아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텅 빈 가게를 둘러봤다. 테이블과 의자들, 냉장고, 그리고 남편이 손수 만들어준 간판까지. 모든 게 추억이었다. 정말 이 모든 걸 뒤로하고 서울로 가야 하는 걸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혼자서는 정말 힘들었다. 새벽에 횟감 보러 갈 때도 무섭고 밤늦게 가게 문 닫을 때도 무섭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다. 아들 말이 맞았다. 이제는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할 때였다. 서울행 KTX. 엄마, 정말 오시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다. 일주일 전에 서울로 가겠다고 말했을 때부터 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했다. 응, 이번 주 토요일에 갈게. 제가 부산으로 모시러 갈게요. 아니다, 너도 바쁜데.
KTX 타고 혼자 갈 수 있어. 사실 KTX는 처음이었다. 남편과 함께 서울 갈 때는 항상 고속버스를 탔었다.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더 익숙했거든. 하지만 이번엔 아들이 KTX 표까지 미리 끊어줬다. 짐을 싸면서 마음이 복잡했다. 40년 동안 모은 살림살이 중에서 무엇을 가져갈지 정하는 게 쉽지 않았다. 아들은 필요한 것만 가져오시고 나머지는 서울에서 새로 사세요라고 했지만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추억이었다. 남편이 아끼던 낚싯대, 우리가 신혼 때 산 이불, 아들이 어릴 때, 상을 받고 가져온 트로피들, 그리고 가게에서 쓰던 칼들까지. 큰 이사박스 5개에 겨우 담았다. 마지막으로 남편 영정을 챙겼다. 여보, 우리 서울 가는 거야. 아들 집에서 손자랑 함께 살 거야. 영정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남편도 손자 보는 걸 좋아했으니까 분명 좋아할 거야. 부산역에서 KTX를 기다리면서 마음이 두근두근했다. 새로운 시작이구나. 이제 혼자가 아니야.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사랑스러운 손자 민지도 있어. 외롭지 않을 거야. 부산발 서울행 KTX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에 가슴이 뛰었다. 정말 떠나는구나. 40년 살던 고향을,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이곳을 떠나는구나. 창가 자리에 앉아서 점점 멀어지는 부산을 바라봤다. 광안대교가 보이고 해운대가 보이고 내가 살던 동네가 점점 작아져 갔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더 컸다. 이제 정말 행복할 거야. 아들 가족과 함께 살면서 손자도 돌보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외롭지 않을 거야. KTX가 속도를 높여가며 서울을 향해 달려갔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면서 나는 새로운 삶을 그려봤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자 민지가 할머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며느리 수진이와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저녁에는 아들이 퇴근하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정겨운 저녁 식사를 할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곧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서울이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기차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부산역보다 훨씬 크고 복잡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다. 아들이 마중 나와 있을 테니까. 엄마. 저 멀리서 민수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옆에 수진이도 함께 있었다. 그리고 내 손자 민지가 아빠 손을 잡고 있었다. 할머니. 민지가 내게 달려왔다. 1년 만에 보는 손자는 훌쩍 커 있었다. 민지야, 할머니 보고 싶었지? 네. 할머니, 이제 우리 집에서 계속 살 거예요? 응. 할머니가 민지랑 계속 함께 있을 거야. 와, 좋아요. 손자의 환한 웃음을 보니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 아들도 며느리도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제 정말 행복한 날들만 있을 거야. 엄마, 집으로 가요. 수진이가 엄마 좋아하시는 미역국도 끓여놨어요. 고마워라, 수진아. 수진이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서울행 KTX에 몸을 맡기며 품었던 기대와 설렘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정말 행복할 것만 같았다. 첫 번째 균열. 어머님, 여기가 어머님 방이에요. 수진이가 안내해준 방은 아들 집 안방 옆 작은 방이었다.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안 들어왔지만 그래도 내 방이 있다는 게 고마웠다.
고마워, 수진아. 좁아도 괜찮어. 아니에요. 원래는 민지 놀이방이었는데 어머님 오신다고 정리했어요. 민지 장난감들이 한쪽 구석에 쌓여 있는 걸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손자 놀이방을 뺏은 기분이었다. 짐을 정리하는데 생각보다 공간이 좁았다. 부산에서 가져온 큰 박스 5개를 다 넣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엄마, 필요 없는 건 버리세요. 서울에서 새로 사면 돼요. 아니야, 이것들은 다 필요한 거야. 남편 낚싯대며 우리가 쓰던 이불이며 부산에서 쓰던 그릇들이며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데 어떻게 버려. 하지만 방이 너무 좁아서 박스를 쌓아놓으니 발 디딜 곳도 없었다. 첫날 저녁 수진이가 차린 상을 받았다. 깔끔하게 차려진 밥상이었지만 뭔가 밋밋했다. 부산에서 먹던 젓갈 반찬이나 매콤한 김치가 그리웠다. 어머님, 입맛에 맞으세요? 응, 맛있어. 사실 간이 너무 약했다. 부산에서는 바닷바람 맞으며 일하다 보니 좀 짜게 먹는 게 습관이었는데 서울 음식은 전체적으로 싱거웠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엄마가 만든 거예요. 민지가 상추쌈을 먹으며 좋아했다. 나도 따라서 먹어봤는데 정말 싱거웠다. 부산에서는 쌈장에 젓갈 넣고 마늘 다져 넣고 해서 먹었는데 수진아, 쌈장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아, 저희는 원래 담백하게 먹어요. 민지가 아직 어려서 자극적인 음식은 안 좋대요. 그렇구나. 손자를 위한 거라면 이해해야지. 하지만 입맛이 안 맞으니 자꾸 아쉬웠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보니 더 이상했다. 40년 동안 들었던 파도 소리가 없으니 잠이 안 왔다. 대신 자동차 소리, 사이렌 소리가 밤새 들렸다. 서울은 밤에도 시끄럽구나. 그리고 아파트 벽이 얇은지 옆집 소리가 다 들렸다. 부산 집은 단독주택이라 이런 게 없었는데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라 새벽 5시에 눈이 떠졌다. 부산에서는 이 시간에 일어나서 횟감 정리하고 가게 준비했는데 할 일이 없으니 어색했다. 부엌에 가서 아침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더라.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내가 아는 반찬이 별로 없었다. 김치도 서울 김치라 별로 맵지 않고.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나왔다. 머리도 헝클어지고 잠옷 차림이었다. 응,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라. 아, 그러시구나. 저희는 보통 7시에 일어나거든요. 어머님 혹시 시끄럽게 해서 깨우신 건 아니죠? 아니야, 괜찮어. 내가 아침 준비 좀 도와줄까? 아니에요. 어머님 편히 쉬세요. 제가 할게요. 수진이가 정중하게 거절했다. 뭔가 선을 긋는 느낌이었다. 부산에서는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서로 집에 드나들며 음식도 나눠 먹고 그랬는데 여기는 달랐다. 그럼 나는 뭘 하지? 혼잣말이 나왔다. 부산에서는 새벽부터 밤까지 할 일이 산더미였는데 여기서는 할 일이 없었다. TV 보기에는 너무 이르고 산책하러 나가기에는 모르는 동네라 무섭고. 점심 먹고 나서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제가 오늘 마트 좀 가야 하는데 혹시 민지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당연하지. 내가 민지 봐줄게. 드디어 할 일이 생겼다. 손자와 단둘이 있으니 좋았다. 민지야, 할머니랑 뭐하고 놀까? 할머니 저는 게임해야 해요.
민지가 태블릿을 들고 소파에 앉았다. 나는 당황했다. 부산에서는 손자가 올 때마다 같이 바다도 보러 가고 모래놀이도 하고 물고기도 잡으러 갔는데 민지야, 게임 말고 할머니랑 다른 놀이 하자. 싫어요. 저는 게임이 좋아요. 그리고는 태블릿만 보며 게임에 빠져 있었다. 말을 걸어봐도 대답도 제대로 안 했다. 수진이가 돌아와서 민지를 봤다. 민지야, 할머니가 뭐 해주셨어?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게임만 했어요. 어머님, 민지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하루에 30분만 하기로 했거든요. 뭔가 나를 탓하는 것 같았다. 나는 손자가 게임하는 걸 그냥 놔뒀던 게 잘못이었나 싶어 미안했다. 미안해, 수진아. 몰랐어. 괜찮아요. 다음부터는 게임 시간 좀 봐주세요.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와서 물었다. 엄마, 첫날 어때요? 적응 잘 되세요? 응, 좋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첫날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음식 전쟁. 서울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여전했지만 갈수록 할 일이 없어서 답답했다. 수진이는 항상 어머님 편히 쉬세요라고 했지만 4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던 내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이상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 가족을 위해 미역국을 끓여주기로 했다. 부산에서 가져온 좋은 미역도 있고 내가 끓이는 미역국은 정말 맛있거든. 새벽 6시 조용히 부엌에 나가서 미역을 불렸다. 그리고 참기름 두르고 소고기 볶다가 미역 넣고 볶아서 물 붓고 끓였다. 소금 간도 적당히 하고 마지막에 다진 마늘도 넣고 부산식으로 진짜 제대로 끓였다. 어머님 뭐 하세요?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부엌에 나왔다. 미역국 끓였어. 우리 민수가 미역국 좋아하거든. 아, 그러셨구나. 감사해요. 그런데 수진이 표정이 영 어색했다.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다. 아들이 일어나서 미역국 냄새를 맡더니 좋아했다. 우와, 엄마 미역국이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많이 먹어라. 아들은 정말 맛있게 먹었다. 그런데 수진이와 민지는 별로였다. 어머님, 미역국이 좀 짠 것 같은데요. 짜? 내가 간 맞춰본 건데. 저희는 보통 좀 더 담백하게 드거든요. 특히 민지는 짠 음식 먹으면 안 돼요. 민지도 한 숟가락 먹더니 짜요라고 했다. 나는 당황했다. 부산에서는 이 정도 간이면 딱 맞았는데. 미안해, 다음엔 좀 싱겁게 할게. 괜찮아요. 감사해요. 하지만 수진이 목소리에는 고마움보다는 부담스러움이 더 느껴졌다. 그 다음 날, 나는 오늘은 김치찌개를 끓여주기로 했다. 부산에서 가져온 잘 익은 김치로 제대로 끓여주면 분명 좋아할 거야. 김치찌개도 내 나름대로는 간을 좀 싱겁게 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김치가 원래 매운 김치다 보니 매콤했다. 어머님, 이거 너무 매운데요. 수진이가 물을 마시며 말했다. 뭐, 이게 매워. 나는 안 매운데. 민지 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저도 매운 음식 잘 못 먹거든요. 민지는 한 숟가락도 못 먹고 매워요. 라고 했다. 결국 수진이가 따로 계란찜을 해줘야 했다. 엄마, 김치찌개 맛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민지가 아직 어려서 매운 거 못 먹어요. 아들이 중간에서 설명해줬지만 나는 기분이 상했다.
정성껏 해준 음식을 이렇게 받아주니 서운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수진이가 먼저 나서서 요리를 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할게요. 어머님 편히 쉬세요. 아니야, 내가 해줄게. 아니에요. 저희 입맛에 맞게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나는 부엌에서 밀려났다. 그리고 수진이가 만든 음식을 먹어야 했다. 정말 싱거웠다. 국물도 맹물 같고 반찬도 간이 하나도 안 배어 있고. 수진아, 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저희는 원래 이렇게 먹어요. 건강에도 좋고요. 건강에 좋다고 하니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매끼 이런 음식을 먹으니 입맛이 없었다. 어느 날은 내가 부산에서 가져온 명란젓을 꺼내서 밥상에 올렸다. 이거 정말 맛있어. 부산에서 가져온 거야. 어머님, 이거 너무 짜고 비린내 나는데요. 비린내. 이게 바다 향이야. 정말 맛있는 거라고. 하지만 수진이와 민지는 입도 대지 않았다. 나 혼자만 먹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냉장고에서 내가 가져온 명란젓이 사라진 것이었다. 수진아, 명란젓 어디 갔어? 아, 그거. 냄새가 너무 나서 버렸어요. 뭐? 버렸다고? 나는 화가 났다. 부산에서 정성껏 가져온 건데 어떻게 내 허락도 없이 버려? 어머님, 미안해요. 그런데 냉장고에 다른 음식의 냄새가 배더라고요. 그럼 미리 말이라도 하지. 미안해요. 다음부터는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 명란젓은 부산에서 내가 단골로 다니던 젓갈집에서 사온 거였는데 그날 저녁 아들에게 속상함을 털어놨다. 민수야, 엄마가 해주는 음식 하나도 안 맞는다니. 엄마, 수진이가 원래 담백한 음식 좋아해요. 그리고 민지도 아직 어려서요. 그럼 엄마는 뭘 먹고 살라고? 엄마도 서울 음식에 적응하시면 돼요. 건강에도 좋잖아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니 더 서운했다. 40년 동안 부산에서 먹던 음식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나? 그리고 내가 해주는 음식이 그렇게 나쁜 음식인가?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서 부산이 그리웠다. 바닷바람 맞으며 먹던 매콤한 음식들, 짭조름한 젓갈들, 진짜 맛있는 김치찌개가 그리웠다. 서울에 온 지 2주가 지났지만 음식 때문에 매일이 전쟁 같았다. 점점 깊어지는 골. 민지야, 할머니랑 놀자. 오늘도 손자에게 말을 걸었지만 민지는 태블릿만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에 온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손자와 친해지기가 쉽지 않았다. 민지야, 할머니가 부산에서 조개 껍데기 가져왔는데 같이 만들기 해볼까? 싫어요. 저는 게임 해야 해요. 게임 말고 다른 거 하자. 할머니가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줄게. 엄마가 게임 시간이라고 했어요. 민지는 여전히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부산에서는 손자가 올 때마다 바다에서 조개도 줍고 개도 잡고 그렇게 재밌게 놀았는데 여기서는 손자가 할머니보다 게임이 더 재밌나 보다. 민지야, 할머니 말 안 들어? 좀 큰 소리로 말했더니 민지가 깜짝 놀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할머니가 소리 질러요. 수진이가 급하게 나왔다.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아니야, 그냥 민지랑 놀자고 했는데. 민지야, 괜찮아. 엄마가 있어. 수진이가 민지를 안아주며 달랬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차가웠다. 어머님, 민지는 아직 어려서
큰 소리 내시면 무서워해요. 미안해.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조심해 주세요. 수진이가 민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손자한테 소리 질렀다고 할머니 취급을 이렇게 받아야 하나. 그 다음 날 민지 유치원 가는 걸 도와주려고 했다. 민지야, 할머니가 신발 신겨줄게. 안 돼요. 엄마가 해줘요. 민지가 내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수진이에게 달려갔다. 엄마, 할머니 말고 엄마가 해줘요. 수진이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봤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그냥 민지 신발을 신겨줬다. 어머님, 민지가 아직 낯을 가려서요. 낯을 가린다고. 나는 민지 할머니인데. 1년에 한두 번씩 봤지만 그래도 할머니인데 낯선 사람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다. 점심시간 나는 민지를 위해 계란찜을 만들어줬다. 수진이가 해주는 것보다 더 부드럽게 맛있게 만들어줬다. 민지야, 할머니가 계란찜 만들어줬어. 맛있게 먹어. 민지가 한 숟가락 먹더니 뱉어냈다. 이상해요. 엄마가 만든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만든 거야. 맛있지? 싫어요. 엄마 꺼주세요. 결국 수진이가 다시 계란찜을 만들어야 했다. 나는 정말 서운했다. 손자를 위해 정성껏 만들어줬는데. 어머님, 민지가 입맛이 까다로워서요. 죄송해요. 수진이가 사과했지만 왠지 진심이 아닌 것 같았다. 오후에 수진이가 민지를 데리고 마트에 갔다. 나도 같이 가자고 했는데 어머님 쉬세요라고 하며 혼자 갔다. 왜 자꾸 나를 빼놓는 걸까? 혼자 집에 있으니 너무 심심했다. TV를 봐도 재미없고 할 일도 없고. 부산에서는 이 시간에 가게에 손님들이 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수진이 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언니, 진짜 스트레스야. 시어머님이 매일 부엌에서 뭔가 하시려고 하고 음식도 우리 입맛이랑 안 맞고 민지도 할머니 무서워해.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문 틈새로 들리는 소리였다. 그리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셔서 부엌에서 뭔가 하시는데 그 소리에 우리도 깨. 정말 힘들어. 내가 방해가 되고 있었구나. 아무리 조용히 하려고 해도 소리가 났나 보다. 언제까지 계실지도 모르겠고. 진짜 스트레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가슴이 답답했다. 내가 여기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다. 저녁에 아들이 퇴근해서 왔다.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응, 좋았어. 사실은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지만 아들한테 며느리 흉을 보고 싶지는 않았다. 엄마, 그런데 좀 부탁이 있어요. 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건 좋은데 부엌에서 좀 조용히 해주실 수 있어요? 수진이랑 민지가 잠이 얕아서 자꾸 깨거든요. 영수는 아들마저 이런 말을 하니까 정말 서운했다. 알았어. 조심할게. 그리고 민지 교육은 수진이가 하고 있으니까 엄마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수진이가 민지 교육 방침이 있거든요. 게임 시간도 정해져 있고 음식도 가려서 먹이고. 결국 나는 손자 교육에도 끼지 말라는 얘기였다. 그럼 나는 여기서 뭐라고 살라고. 민수야, 엄마가 여기 있는 게 방해되는 거 아니야?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엄마 와서 좋아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정말 좋아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부산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다. 순자야, 나야. 어머, 영순아. 서울 생활 어때? 재밌지? 응, 좋아. 거짓말. 목소리 들어보니 안 좋은 것 같은데. 역시 40년 친구라 금방 알아차렸다. 사실은 좀 적응이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힘들지. 그래도 아들 가족이랑 함께 있으니까 좋잖아. 응, 그래. 친구한테도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창피했다. 언제 부산에 놀러 와? 횟집 자리에 치킨집이 들어왔는데 장사가 안 된다더라. 역시 그 자리는 횟집이어야 해. 전화를 끊고 나서 더 우울해졌다. 내 자리가 그리웠다. 내가 필요했던 그 자리가. 그러던 중 폭발의 순간이 찾아오고 말았다. 서울에 온 지 2달째가 되는 날이었다. 이제 정말 한계였다. 매일 눈치 보며 살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손자는 나를 피하고 이게 내가 꿈꿨던 행복한 노후였나?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지만 부엌에 가지 않고 그냥 방에 앉아 있었다. 아들이 말한 대로 조용히 하려고. 하지만 할 일이 없어서 답답했다. 9시가 되어서야 수진이가 일어났다. 민지도 함께. 어머님, 아침 드세요. 수진이가 간단한 토스트와 우유를 차려줬다. 또 싱거운 아침이었다. 수진아, 오늘 내가 된장찌개 끓여줄까? 진짜 맛있게 끓일 수 있어. 어머님, 괜찮아요. 저희는 아침에 간단하게 들거든요. 또 거절당했다. 요즘 계속 이런 식이었다. 내가 뭘 해주려고 하면 괜찮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점심때 나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설거지를 하려고 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이것도 못하겠어. 어머님이 하시면 제가 다시 해야 해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아,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설거지 하시는 방식이랑 제가 하는 방식이 달라서요. 내가 설거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님은 좀 깔끔하게 안 하시잖아요. 깔끔하게 안 한다고. 나는 40년 동안 횟집 그릇을 씻어왔는데 그보다 더 깔끔하게 씻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수진아,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어머님, 진정하세요. 그냥 제가 하는 게 편해요. 이때 민지가 끼어들었다. 엄마, 할머니 왜 화내요? 무서워요. 민지야, 괜찮아. 할머니가 화낸 게 아니야. 수진이가 민지를 안아주며 나를 째려봤다. 마치 내가 손자를 괴롭히는 나쁜 할머니인 것처럼.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야, 수진아. 어머님. 내가 2달 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 정말 못 참겠어.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민지가 무서워해요. 민지 하지 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나 들어봐. 수진이가 민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게 더 화가 났다. 야, 도망가지 마. 할 말이 있어. 어머님, 지금 너무 흥분하셨어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언제가 나중이야? 나는 매일 눈치만 보고 살라고. 이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다. 점심시간에 갑자기 왔나 보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밖에서도 소리가 들렸는데.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아들마저 나를 진정시키려고 했다.
마치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진정하라고. 2달 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엄마, 뭘 참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해주는 음식은 하나도 안 맞다고 하고, 손자는 나를 무서워하고, 설거지도 못한다고 하고. 그럼 내가 여기서 뭐라고 살라고. 수진이가 민지를 안고 나왔다. 눈물을 글썽거리고 있었다. 여보, 저는 어머님이 편하게 지내시라고 그런 건데. 편하게? 이게 편한 거야? 매일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엄마, 수진이도 나름대로 신경 써준 거예요. 신경 써주었다고. 내 명란젓 버린 것도 신경 써준 거야. 내가 하는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어머님,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요. 하지만 냄새가 너무 나서. 냄새? 그게 무슨 냄새야? 바다 냄새가 그렇게 싫어. 이때 민지가 울기 시작했다. 엄마, 할머니 무서워요. 할머니 왜 소리 질러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내가 무서운 할머니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님, 아이 앞에서 그러지 마세요. 수진이가 소리쳤다. 처음으로 수진이가 나한테 큰 소리를 냈다. 지금까지 참고 참았는데 어머님이 너무하세요. 매일 새벽에 부엌에서 소리내고 우리가 하는 일에 다 간섭하고 민지도 무서워하는데. 간섭? 내가 언제 간섭했어?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도 우리 입맛에 안 맞는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하시고. 그리고 민지 교육에도 자꾸 끼어드시고. 내가 손자 챙기는 게 끼어드는 거야? 어머님 방식이랑 저희 방식이 달라요. 그런데 어머님은 자꾸 어머님 방식대로 하시려고 해요. 드디어 수진이의 속마음이 터져나왔다. 그럼 처음부터 오지 말라고 하지. 어머님, 아들이 오라고 해서 온 건데 와보니까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아들이 당황하며 중간에 끼어들었다. 엄마, 수진아, 이제 그만해요. 민지가 무서워하잖아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 내가 여기 있는 게 싫지. 수진이가 한동안 말이 없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힘들어요.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 언제까지 계실지도 모르겠고, 저희 생활 패턴도 다 바뀌고, 민지도 스트레스 받고, 정말 힘들어요. 아들이 수진이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다. 그래, 알겠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다. 그냥 허무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야, 민수야. 수진이 말이 맞아.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날 저녁 나는 방에 혼자 앉아서 부산행 기차표를 검색했다. 이제 정말 돌아가야겠다. 영순아. 부산역에서 나오자마자 순자가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2달 만에 보는 고향 친구의 얼굴이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다. 순자야, 고마워. 뭘 고마워. 친구 사이에. 그런데 많이 야위었네. 서울에서 고생했구나. 순자가 내 짐을 들어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괜찮아. 이제 고향에 왔으니까. 일단 우리 집 가서 밥이나 먹자. 내가 좋아하는 돼지국밥 끓여놨어. 차를 타고 가면서 익숙한 부산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다. 남포동, 자갈치 시장, 그리고 멀리 보이는 광안대교까지. 모든 게 그리웠다. 순자네 집에서 돼지국밥을 먹으니 정말 맛있었다. 서울에서 2달 동안 싱거운 음식만 먹다가
이런 진짜 부산 음식을 먹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 맛이야. 이게 진짜 음식이지. 그렇게 좋아. 서울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을 텐데. 맛있긴 뭐가 맛있어. 물같이 싱거운 음식들만 있더라고. 순자에게 서울에서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다. 며느리와의 갈등, 손자와의 어색함, 그리고 마지막 날의 다툼까지. 에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도 며느리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닐 거야. 생활 방식이 다르니까. 나도 알아. 그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진짜 다시 횟집 할 거야? 응. 내일 그 자리 한번 보러 가볼래. 다음 날 아침, 순자와 함께 예전 횟집 자리에 갔다. 40년 동안 내 삶의 터전이었던 그곳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비어 있었다. 치킨집이 한 달도 안 되어서 망했대. 그 자리는 역시 횟집이어야 해. 벽면도 그대로고 테이블 놓았던 자리도 그대로였다. 마치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사장님, 여기 다시 횟집 하실 거예요? 옆 가게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다. 네, 생각해보고 있어요. 아이고, 그럼 잘 됐네. 사장님 없으니까 이 동네에 제대로 된 횟집이 없어서 다들 불편했어요. 진짜요? 당연하죠. 사장님 횟집이 최고였는데. 빨리 다시 문 여세요. 마음이 따뜻해졌다.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다. 그날 오후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했다. 임대료도 전보다 많이 내렸고 조건도 괜찮았다. 사장님, 빨리 횟집 다시 여세요. 기다리는 사람들 많아요. 부동산 사장도 반겨줬다. 일주일 후 드디어 가게 문을 다시 열었다. 간판도 새로 달고 테이블도 새 걸로 몇 개 바꿨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변하지 않았다. 바로 내 손맛이었다. 첫날부터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왔다. 사장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머, 진짜 돌아오셨구나. 기다렸어요. 김씨 아저씨도 왔다. 사장님, 서울은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요. 역시 고향이 최고네요. 맞아요. 여기가 사장님 자리죠. 그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면서 광안리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이 소리가 정말 그리웠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에게서 온 전화였다. 엄마, 부산에 잘 도착하셨어요? 응, 잘 도착했어.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엄마를 잘 모셔야 했는데. 민수야, 미안해할 거 없어. 엄마도 여기가 좋아. 정말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울 게 뭐 있어. 친구들도 있고, 단골 손님들도 있고. 엄마, 가끔 서울에 놀러 오세요. 민지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래, 가끔 갈게. 그리고 엄마가 보내주신 명란젓 정말 맛있었어요. 수진이도 맛있다고 했어요. 정말? 수진이가 맛있다고 했다고. 다음에 더 보내줄게. 고마워요, 엄마. 몸 건강히 지내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다. 아들도 며느리도 나름대로 신경 써주는 거구나. 한 달 후 가게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손님들도 많이 오고 예전보다 더 바빠진 것 같았다. 사장님, 이 자리에 사장님이 있어야 맞아요. 맞아요. 사장님 없으니까 맛이 안 났어요. 손님들의 말에 뿌듯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구나.
어느 날 저녁 가게 정리를 하는데 낯익은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사장님, 물회 하나 주세요. 네. 물회를 내드리면서 보니 혼자 오신 것 같았다. 혼자 오셨어요? 네. 아내가 작년에 먼저 갔어요. 아, 그러셨구나. 사장님도 혼자시죠? 전에 남편분과 같이 하시던 걸 봤었는데. 네, 맞아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할아버지는 이 동네에 오래 사신 분이었고, 나처럼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는 분이었다. 그 후로 할아버지는 자주 오셨다. 가끔은 바다를 같이 보러 가기도 했다. 외롭지 않았다. 6개월 후 서울에서 민지와 아들이 부산에 놀러 왔다. 할머니, 민지가 달려와서 안겼다. 민지야, 많이 컸네. 할머니, 바다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광안리 해수욕장에 갔다. 민지가 바다에서 신나게 놀았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공기도 맑고. 아들이 바다를 보며 말했다. 그치? 역시 고향이 최고야. 엄마가 여기서 행복해 보이세요. 응, 정말 행복해. 저녁에는 내 가게에서 회를 먹었다. 민지도 이번에는 맛있게 먹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치? 할머니가 제일 잘하는 거야. 그날 밤 아들이 말했다. 엄마, 정말 미안했어요. 엄마한테 서울이 안 맞는다는 걸 몰랐어요. 괜찮아. 너도 가정이 있잖아. 가끔 놀러 올게요. 민지도 부산 좋아하고. 언제든지 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3일 후 서울로 돌아가는 아들 가족을 배웅했다. 이제는 섭섭하지 않았다.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그날 저녁 혼자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서울에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옥 같았지만 결국 내가 진짜 행복한 곳을 찾았다. 바로 여기 광안리였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나갔다. 내 인생도 그런 것 같다. 잠시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가 결국 내가 있을 자리로 돌아오는 것. 남편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행복해. 우리가 함께 일궈온 이 자리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어.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서울은 지옥이었지만 그 지옥을 거쳐서 진짜 천국을 찾았다. 바로 여기 내 고향 광안리에서. 어디가 진짜 내 자리인지는 떠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멀리 돌아가는 길이 진짜 집으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순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시니어 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식 곁에서 살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가보니 현실은 달랐던 분들. 우리가 함께 살면 서로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생활 방식의 차이 앞에서 상처받으신 분들. 그리고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라는 의문을 품고 계신 분들 말입니다. 영순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부 갈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자리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횟집을 운영하며 자립적으로 살았던 분이 갑자기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을 때의 당황스러움. 평생 부산 사투리로 말하며 짭조름한 음식을 먹고 살았던 분이 갑자기 다른 문화에 적응해야 할 때의 어려움. 그리고 손자를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었지만 괜찮다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들어야 했을 때의 서운함.
이런 경험들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영순 씨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2달이 지옥 같았다고 해서 그 시간이 무의미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영순 씨는 진짜 자신이 행복한 곳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졌습니다.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도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족이니까 무조건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 부모는 자식 곁에 있어야 행복하다는 생각,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생각들이 때로는 모두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행복한 것입니다. 영순 씨가 광안리에서 횟집을 다시 열고 생기 넘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 아들. 가족은 오히려 더 자주 부산에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의무감이 아닌 그리움으로,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자식 집에 가서 살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자식과 함께 살고 있지만 뭔가 어색하고 힘드신가요? 영순 씨의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은 이겁니다. 정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행복한 곳이 어디인지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의 선택이 맞지 않는다면 다시 선택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영순 씨처럼 말이죠. 가족이라는 건 물리적으로 함께 있어야만 가족인 게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진짜 가족입니다. 영순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내 자리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이미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때로는 멀리 돌아가는 길이 진짜 집으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옥 같은 시간을 거쳐야 진짜 천국을 만날 수 있기도 합니다. 당신의 광안리는 어디인가요? 이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